자, 모의고사 18회 기초 문제풀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요. 임신 시 자궁 내막 유지, 자궁 수축력 감소, 조산을 예방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저희 국시에서 호르몬은 두 가지를 돌아가면서 잘 내는데요. 프로제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주로 출제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죠, 여러분? 프로제스테론. 보통 프로게스테론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자, 얘는 황체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랑 황프로 이렇게 기억했어요. 황프로. 자, 뭐를 유지시키는? 임신을 유지시키는, 임신 유지를 시키는 황프로, 임신 유지시키는 황프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요. 모성 호르몬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될 수 있는 호르몬. 자, 왜 그러느냐? 임신 시 자궁 내방을 유지해줘서 엄마가 될 수 있게 만들고 자궁 수축력을 감소를 시켜야지만 우리 아기를 품고 있을 수 있죠. 그래야 우리는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조산이 예방이 돼야 아기가 태어나니까 엄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성 호르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제스테론이 하는 역할을 조금 더 볼게요. 자, 배란 후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수정란 착상 준비 기능을 해줘요. 그다음에 임신 시 배란을 억제해주고 임신을 지속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이 지속되어야지만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죠? 엄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엄마, 모성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신을 유지시키는 황프로다. 황체 형성 호르몬 프로제스테론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다음에 에스트로겐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에스트로겐도 에스트로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의 특징은 얘는요. 자, 여성 호르몬이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여성 호르몬. 자, 그래서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니까 여성의 성기 발육,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한다. 같은 내용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나오고 허리가 들어가고 엉덩이가 커지고 이런 것들이죠. 자궁이 튼실해지고 이런 것들이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을 증식시킵니다. 그 다음에 임신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유아 광선요법의 간호를 물어봤어요. 자, 이 광선요법을 언제 하느냐? 자, 광선요법은요. 우리 신생아들 병적으로 병리적 황달이라든지 고빌리르빈 혈증 그래서 황달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황달을 치료하기 위해서 광선요법을 하는데요. 자, 답은 뭐냐? 안대를 가리고 하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 아가가 지금 눈을 가리고 있죠. 자, 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대를 착용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체위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지금 그림에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광선을 쐬게 되면은 이 앞쪽에만 광선을 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광선을 온몸에 골고루 조이기 위해서 자, 체위 변경을 해줍니다. 체위 변경을 자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옷을 입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옷은 벗고 있고요. 그 대신 어디는 가려놨죠? 눈과 생식기 부위는 가려줍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요. 그래야 광선을 온몸에 골고루 조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분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광선요법을 받을 때 이 광선에 의해서 몸에 있는 수분이 증발이 됩니다. 그래서 탈수 증상을 잘 관찰하셔야 되고 탈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뭘 보충하셔야 되겠죠? 수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오한, 몸이 춥지 않도록 이렇게 또 해주는 간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광선을 오래 벗다 보면 체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고체온 발견을 위해서 체온 측정도 자주 해줘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광선요법의 간호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비타민을 물어봤습니다.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아스코르빈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상처 치유를 촉진을 하는데 만약에 이 C가 결핍이 되게 되면 괴혈병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혈액이 출혈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출혈이 일어나느냐? 점막, 특히 입 안쪽, 입이라든지
잇몸 안쪽의 점막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괴혈병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거 다른 수업에서 이제 해놓은 그림이 있는데 비타민 A가 결핍되면 야맹증 이렇게 저는 입을 C로 그렸거든요. C가 결핍이 되면 이 안에서 입안에서 괴혈병, 출혈 같은 게 발생한다 해서 이렇게 저는 표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조금 더 볼게요. 1번에 티아민이라고 하는 거는 B1인데요. 자, 이 B1이 결핍이 되게 되면 뭐가 발생을 하느냐? 저는 그림에서 학생들이랑 어떻게 그렸냐? B1, B1, B1 이렇게 해서 요 다리거든요. 각기병이 발생을 해요. 네. 뼈가 굽어버리는, 특히 다리 쪽에 뼈가 굽거나 뼈에 문제가 생기는 각기병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B3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결핍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펠라그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B3 세 가지가 뭐가 결핍이 되느냐? 자, 디멘치아, 치매가 발생하고 더마타이티스라고 해서 피부염, 그 다음에 설사, 다이아리아 해서 설사. 요 세 가지 펠라그라가 오게 되면 B3가 결핍돼서 펠라그라가 발생하면 치매, 피부염, 설사가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3D라고 해요. 왜? 다 D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피리독신 나와 있죠. 자, 피리독신은 B6라고 하는데요. B6가 결핍되게 되면은요, 우리는 빈혈이 발생하고 신경 쪽에 신경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빈혈 신경장애가 있는데 이 피리독신과 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결핵약에 보면 아이소나이 아지드라는 약이 있어요. 원래 얘를 이소니아지드라고 하거든요. 병원에서는 이소니아지드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과서는 좀 더 이렇게 좀 길게 좀 써놨네요. 영어다 보니까 부르기 나름이긴 하는데 아이소나이 아지드. 저는 그래서 이게 잘 안 붙어요. 병원에서는 이소니아지드라고 많이 부르기 때문에 이소니아지드 또는 아이나. 여기 보시면 INAH 아이나라고 해요. 아이나. 그래서 저는 아이나라든지 이소니아지드가 더 입에 붙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게요. 자, 결핵약 이소니아지드, 아이소나이 아지드를 먹게 되잖아요. 결핵약 중에 이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게 되면은 어떤 게 오게 되냐면 이 약의 부작용이 뭐냐면 신경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같이 섭취하면 좋은 비타민이 피리독신 B6입니다. 예, 그래서 결핵약 이소니아지드의 부작용인 신경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으면 좋은 비타민 뭐냐? B6. 이것도 좀 간혹 한 번씩 물어보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랑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요. 이소니, 아이소나, 손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결핵약을 먹었더니 손이 아팠어요. 손이 아팠는데 이 손이 왜 아팠냐? 신경염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손에 신경염이 발생해서 피리를 불었더니 괜찮아졌더라. 손에 신경염이 생겼는데 피리를 불어서 괜찮아졌더라. 그래서 이소니지아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손에 신경염이 생겨서 이 손으로 피리를 불었더니 피리독신을 먹었더니 손이 괜찮아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외웠더니 또 외워졌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같이 학생들에게 외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보플라빈이라고 해서 B2가 나왔습니다. 자, 이 B2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림에서 입꼬리 옆에다가 B를 2개 그렸어요. B 2개. B2거든요. 자, B2가 결핍되면 구각염. 자, 구각. 입꼬리 있죠. 입꼬리 옆에 부스럼 같이 입술 터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입술 옆이 지었다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그래서 입꼬리 위쪽에 부스럼이 발생하는 거, 구강염.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으로 좀 풀이한 게 다른 강의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비타민 결핍증 해서 검색하시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비타민 BC를 보면서 나머지도 좀 함께 봤고요. 보통 이 비타민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출제할 때 비타민 뭐가 결핍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요거를 주로 시험에서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요실금 노인 간호를 물어봤어요. 자, 둔부의 피부 상태 사정이죠. 요실금이 있게 되면은 자, 밑에 피부, 그러니까 엉덩이라든지 둔부라든지 회음부가 축축해지면서
발진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둔부의 피부 상태를 사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케겔 운동 제한이 아니라 케겔 운동은 권장을 하죠. 권장. 그래서 골반강 근육 운동을 권장을 해서 요도 관략근도 튼튼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자, 방광세척. 이거 여러분 안 돼요. 방광세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방광세척은 의미가 없고요. 뭐 우리 교과서에 보면 뭐 방광훈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광세척은 연관성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카페인 섭취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카페인이라든지 알코올 섭취는 제한을 하셔야 되겠죠. 제한한다. 자, 그 다음에 낮 동안 수분 섭취 제한이 아니라 수분은 충분하게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 2,500, 10컵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 주셔야지만 요실금을 또 예방하고 요실금이 좋은 간호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수분을 끊어버리면 방광을 더욱더 자극을 시켜서 요실금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 조금 더 볼게요. 잠자기 2시간 전에 수분 섭취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피한다. 그래서 또 숙면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일정한 간격 변기를 데워준다. 자, 이게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한다가 요실금 간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번, 설사로 탈수가 심한 아동을 간호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러분, 우리 설사가 발생을 하면은요,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죠? 수분 플러스 전해질이 빠져나가요. 자, 그 전해질의 대표가 소금기, Na, 칼륨, 포타슘이라고 하는 이런 K 같은 것들이 같이 빠져나가는데, 자, 얘네들을 이제 잘 지켜주는 간호가 수분 및 전해질을 충분히 공급하여 전해질 균형을 맞춰준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간호기도 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이 문제에서 맞는 답은 피부의 탄력성을 관찰한다. 피부의 탄력성을 관찰한다. 탈수가 되면 몸에서 수분이 빠지니까 피부에도 수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 시 피부의 긴장감, 근육의 탄력성이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번에 직장으로 체온을 잰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사 시 직장, 학문, 직장 체온, 학문 체온 측정은 금지입니다. 왜냐, 학문 직장을 자극을 하게 되면은요, 설사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금지고, 자, 고섬유 식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고섬유식 금지. 자, 그 다음에 4번, 전해질 섭취는 하라고 했죠? 수분 전해질 충분하게 공급하셔야 되겠고, 5번에 또래 아이와 놀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사로 현재 탈수가 심해요. 얘가 축축 처지고 얘가 축축 처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얘가 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놀기보다는 뭐 절대 안정, ABR이라든지 또는 뭐 안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성홍열이 나왔네요. 감염병이죠. 법정 감염병 성홍열. 간혹 시험에서 나오고요. 얘는 우리 기초에서도 나오고 공중에서도 나오는 2급 법정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자, 성홍열에 감염된 아이, 인후통 호소시. 목이랑 아프대요. 인후통 호소시 간호를 물어봤어요. 자, 답은 따뜻한 생리식염수로 함수, 가글을 해줘서 인후통을 완화시키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성홍열 증상에 따라서 간호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증상을 좀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증상이 인후통이 나고 성홍열이에요. 열이 납니다. 고열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홍열의 특징, 딸기 모양의 혀, 그 다음에 혓바닥이 고양이 혓바닥. 이게 좀 특징적인 거예요. 키워드. 고양이 혀, 딸기 모양 혀. 그럼 딱 성홍열이에요. 그 다음에 몸에 발진이 나요. 이렇게 발진이 피부 전체에 퍼져서 마치 몸이 홍색으로 보인다 해서 성홍열. 열이 나고 피부가 붉어지면서 딸기혀, 고양이 혀다라고 하면 성홍열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간호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자, 우선 열이 나죠. 열이 나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권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수분 제한한다 했는데, 수분은 충분하게 권장해 주셔야 되겠고, 2번에 활동을 격려한다고 했는데요.
감염병이면서 얘는 열이 나요. 그러면 열이 나는 질환들은 보통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소모. 에너지가 소모되는 질환이니까 기운이 막 쭉쭉 빨립니다.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 얘네들은 감염병이면서 전염이 되니까 안정을 하면서 격리까지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혓바닥도 불편하고요. 인후통, 목도 너무 따끔따끔하고 아파요. 그때는 자극적인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에너지가 막 빨리니까 소모성 질환이니까 열량을 높여요. 고열량의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증 부위 피부에 국소마취 연고를 도포한다. 발진이 나서 피부가 붉어지긴 하지만 통증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가려움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간호를 하는데 소양증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뭐 칼라민 로션 이런 거 발라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시원하게 해준다, 면옷을 입혀준다, 뭐 등등등의 뭐 미온수 목욕, 뭐 이런 것들의 간호들이 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홍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 자, 메니에르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메니에르는요, 급성 현기증, 어지러워요. 우리 어지럽다 보면 픽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발생하죠? 낙상이에요. 자, 현기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귀의 질환입니다. 자, 그다음에 8번에 보시면 성인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 방법을 물어봤어요. 자, 답은 3번이죠. 패드는, 자, 패드가 2개가 있는데 패드 하나는 오른쪽, 여기 보시면 오른쪽 보이시죠? 오른쪽 빗장뼈가 쇄골이에요. 오쇄. 그래서 오쇄, 빗장뼈. 자,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그 다음에 왼쪽은 왼쪽 유두 아래. 왼쪽 유두 아래에 겨드랑이 중간 겨드랑이 선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니은자를 기억하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도 있어요. 니은자. 그래서 요 꼭대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자, 여기가 오른쪽, 여기는 왼쪽.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드는 니은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니은자 모양으로 붙이더라. 이렇게 오쇄, 그죠? 오른쪽 쇄골 아래, 빗장뼈 아래, 왼쪽 유두, 뭐 유겨,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2인. 자, 2인이 심폐소생술을 교대로 할 때 몇 대 몇을 할 것이냐? 자, 성인 2인이면 30대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성인을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요. 1인이 하든 2인을 하든 30대입니다. 자, 그 다음 심장 충격 시행 시 시행자는 환자의 손을 꽉 쥐도록 한다. 자, 심장 충격을 시행을 할 때는요. 대상자에게서 떨어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떨어지고요.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던 우리 심장 충격 시행자도 떨어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는요. 1분으로는 부족해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자, 심장 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즉시 심폐소생을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백내장 시 첫 번째 증상이에요. 우리 백내장 눈의 질환이잖아요. 눈에 어떤 질환이 발생하면 좀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시력이 감소, 저하를 보입니다. 뭐 그 외에도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혼탁 돼요. 그래서 동공의 색이 흐린 백색 혼탁처럼 보이고 눈부식 같은 것들이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9번에 안압 상승 나와 있잖아요. 이 안압 상승이 되는 거는 대표적으로 녹내장. 자, 그다음에 11번 볼게요. 골절 부위에 부목을 고정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죠. 자, 답은 주변 연조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뼈가 골절이 되면요. 골절 시의 응급처치에서는 보통 고정과 부목이 답이 되는 내용이 주로 나와 있고, 자, 부목과 고정을 하는 이유까지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뼈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뼈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죠? 안 그래도 부러진 뼈가 계속해서 자극이 되면서 움직이면은 이 뼈가 더욱더 심하게 틀어지거나 더욱더 심하게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뼈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신경, 혈관 또는 근육을 손상케 하거나
피부를 뚫어 복합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단순골절이었어요. 단순하게 요 다리 안에서 뼈만 이렇게 부러진 상태였는데 이 단순골절을 부목을 고정을 해주지 않은 상태로 막 이리저리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가 복합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절편이 움직여지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와 버리거나 살을 찢고 나와서 출혈 같은 것들을 발생시키는 복합골절, 아니면 얘네들이 근육을 손상시키고 신경을 건드려 버리고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부목 고정을 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증대시켜주고 부러진 뼈에 의한 신경 자극을 줄여 통증 유발을 또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목 고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그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골 밀도가 감소했다라는 거는 뼈의 강도가 약해졌다. 그러니까 뼈가 약해졌고요. 골다공증, 뼈의 구멍이 숭숭숭 뚫리면서 뼈가 또 약해지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고관절도 골절이 된 60대 여성의 필요 영양소 뭐죠, 여러분? 뼈와 관련됐어요. 칼슘입니다. 칼슘 섭취는 증가를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요, 지방 섭취를 증가시켜 주는데 지방 섭취 안 돼요. 자, 지방이 적은 식단, 지방 적은 식단, 탄수화물과 지방은 적은 식단으로 식이섬유의 양을 늘려 양질의 식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60대 여성이기 때문에 뭐 갱년기도 왔을 수도 있겠고, 전체적으로 이제 노인이 되게 되면은요, 에너지 소모가 감소해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많은 양의 음식을 넣게 되면 살이 더 찌기 쉽거든요. 자, 살이 찌게 되면은 뼈에도 이제 자극이 되게 되고 뼈도 약해지고, 근데 몸무게는 늘어나게 되면은 뼈에 더 무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살 빼셔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화지방 섭취를 증가시킨다. 여러분, 포화지방은 나쁜 지방이에요. 나쁜 지방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등푸른 생선이나 식물성 기름.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참기름 있죠?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이런 것들이 식물성 기름이에요. 이거는 불포화 지방산, 뱃살이 되지 않은 좋은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나트륨 섭취, 마그네슘 섭취를 증가시킨다. 이거는 관계성이 없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것을 보시면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칼로리 식단, 그리고 고단백 식단을 하시고 비타민, 무기질, 풍부한 채소, 과일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이제 여기서는 뼈와 관련된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뼈에서 제일 좋은 거 칼슘 섭취 증가, 요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3번 당뇨 환자 혈당 천자 시 적용 방법. 요거죠. 그림에서 보이는 혈당 천자. 자, 요거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느냐? 자, 1번 손을 따뜻하게 30에서 60초 정도 잡아 마사지 해준다. 자, 손이 너무 차가운 상태에서는 손 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손이 차가운 상태에서 천자를 하면 혈액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을 비비거나 따뜻하게 1분 정도 잡아주어서 열감을 만든 후에 체열을 하시면 훨씬 더 피가 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손의 순환을 도와달라라는 그런 얘기고요. 2번 천자 후 주위를 꾹꾹 눌러 짜줘요. 천자를 하고 나서 피가 안 나온다고 막 손끝을 꾹꾹 짜주면은요, 쥐어짜면은 안 됩니다. 왜냐? 쥐어짤 경우에 세포 간질액, 뭐 혈장 이런 것들 있죠. 피뿐만 아니라 혈장 같은 것들이 같이 섞여 나오면서 정확한 혈당 측정이 안 돼요. 혈당치에 오류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안 되면 발가락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당뇨병이죠. 우리 당뇨 환자들은 발가락에서 천자 하시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 당뇨발이라는 합병증. 당뇨발이 생기기 쉬운 당뇨 환자는요, 발에 작은 상처라도 났을 때 이 상처를 통해서 이 상처가 감염이 되고 그게 낫지 않아서 큰 병이 생겨서 당뇨발로 인해서 뭐 발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 천자, 당뇨 환자 발가락 천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 당뇨발 상처를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4번. 말초 주위의 뼈에서 천자한다. 뼈가 아니라 천자시 손가락 끝이에요. 손가락 끝. 손가락 끝이 있으면 보통 이 가운데다 천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는 신경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프고요. 여기 보면 측면 있죠. 이런 측면. 여기 측면. 이런 측면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천자시 손가락 끝 측면. 측면이 피도 잘 나고 통증도 덜합니다. 가운데다 해도 되긴 하는데 기왕 할 거면 측면에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알코올 솜으로 닦고 알코올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알코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이랑 섞이면은요, 이것 또한 혈당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해요. 혈당치의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이 충분하게 다 날아간 상태에서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14번. 자, 분만 2기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거든요. 자, 여러분 분만은 1기부터 4기까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분만 1기, 분만 4기에 무슨 간호를 할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요거라도 제가 하셔라 라고 그동안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분만 1기에서 4기까지 좀 큰 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1기에 뭐하고 2기에 뭐하고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분만 2기에서 보시면 분만 2기는 주인공이 나오는 시기예요. 태아의 만출 단계. 태아. 그래서 얘를 태아 만출기라고 해요. 태아 만출기. 태아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문을 열고 나오는 시기. 그래서 태아의 만출 단계로 자궁 경관이 완전히 열리면 몇 cm? 10cm로 완전히 개대된 후부터 태아가 만출, 완전히 나오는, 다 나오는, 엄마로부터 완전히 분리, 태아 만출이 끝날 때까지를 분만 2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만 2기는 주인공이 나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분만 1기 볼게요. 분만 1기는 개구기, 개대기, 이게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열리느냐? 규칙적인 자궁 수축, 진진통에 의해서, 자, 진진통이 발생을 하고, 진진통에 의해서 자궁 경관이 완전히 열려요. 열릴 때까지. 요거를 뭐 개대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cm? 10cm까지 열려요. 그래서 분만 1기는 자궁이 진진통, 통증이 있으면서 자궁문이 완전히 열리는 시기를 1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문이 열리면 그 문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태아가 나와요. 그게 분만 2기. 자, 그 다음에 2기가 끝나면 태아와 같이 있었던 태아의 밥줄이었던 뭐가 나와요? 태반. 그래서 분만 3기는 태반 만출기. 태반. 태반과 탈락막의 분리 및 기타 부속물이 배출되는 시기. 자, 그 다음에 분만 4기는 회복기죠. 이제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 모두 다 나왔으니까 엄마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회복기는 출혈이 중지되고 우리 산모가 회복되는 기간, 분만 후 1시간에서 2시간까지예요. 그래서 분만 4기의 이 출혈 여부를 잘 보고 자궁이 수축이 잘 되는지를 보는 시기다. 이런 것들을 또 분만 4기 간호에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분만 1기에서 4기까지. 자, 분만 1기 문이 열리는 시기. 그래서 개대기라고 이야기하고 문이 열리면 누가 나와요? 이 문은 몇 cm까지 열려야 돼요? 10cm까지 열리고 문이 열리면 누가 나와요? 주인공인 태아가 나오는 만출기. 태아가 달고 있던 태아의 밥줄인 태반이 나와야 되니까 태반 만출기. 마지막 다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회복해야 돼요? 엄마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요 큰 틀을 알고 계시고 분만 1기에 하는 간호, 마지막에 분만 4기에 하는 간호 이게 주로 국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을 보시겠습니다. 화상 간호 시 우선적인 응급처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자, 답은 4번이죠? 그냥 꺼즈가 아닌 멸균 꺼즈를 화상 부위에 그냥 가볍게 덮어줍니다. 왜냐? 지금 화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처예요. 근데 이 상처를 그냥 벌려놓은 상태면 여기에서 세균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균 감염,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멸균된 꺼즈로 덮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번에 보시면 화상 부위에 접착성 분대나 거즈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특히 접착성이 있는 분대를 딱 붙였을 때 나중에 이걸 띄면서 어떻게 되겠죠? 피부 껍질을 싹 물고 떨어져요.
안 되고, 그 다음에 붕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붕대를 막 칭칭칭 감아주거나, 그냥 일반 꺼즈, 멸균 꺼즈가 아닌 일반 꺼즈를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칭칭칭 감아서 붙여놓게 되면 얘네들이 나중에 뛸 때 살점을 물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화상 부위에 달라붙은 옷을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상 부위에 달라붙은 옷은 억지로 제거해서는 안 되고요. 자, 3번 화상 연고를 도포한다. 자, 특히 응급처치하는 그 기간에는 연고 바르지 않아요. 왜냐? 연고라든지 바셀린은 열의 방출을 막아요. 피부에다가 연고, 바셀린 딱 발라놓게 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피부를 한번 코팅시킨 개념이거든요. 우리 화상의 응급처치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열기를 빼주는 건데, 연고 바셀린을 딱 발라놓게 되면 열의 방출을 막기 때문에 화상 부위에 바르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상으로 인해 나타난 수포는 터트린다? 화상시 수포는 터트리지 않아요. 절대 화상 부위의 물집은 터트리지 않습니다. 감염의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분들이 헷갈리는 거, 우리 한방에서 뜸 뜨다가 수포가 생겼을 때 튼다 안 튼다? 이때는 수포 터도 돼요. 요거의 차이점만 좀 기억하세요. 응급에서는 수포 트면 안 되지만 한방에서는 수포를 터더라. 자, 그 다음에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식힌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상 간호에서 가장 우선적인 응급처치는요, 이 화상 부위를 식혀주는 거.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식히거나 찬물에 의한 이렇게 열기를 빼주는 간호가 가장 우선적인데, 지금 이 지문에서 가장 우선적인 응급처치는 멸균 꺼즈를 화상 부위에 덮어준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소화성 궤양 환자의 간호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궤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궤양은 상처가 난 건데, 자, 이 상처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난 상처예요. 심한. 어디에? 소화기에. 그래서 소화기면은 식도부터 위, 이렇게 12지장,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에 궤양, 상처가 나서 심한 상처예요. 출혈까지 유발하는. 이런 것들을 궤양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소화성 궤양이 가장 호발하는 부위가 어디라고 또 배우셨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12지장. 가장 호발이 잘 되고, 그 다음이 위, 그 다음이 식도 순으로 소화성 궤양이 호발하는 부위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흡연을 줄이고 금주를 시킨다.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소화성 궤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속쓰림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위산 분비가 막 과다하게 분비되고 막 이러면서 속이 많이 쓰린데, 우유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유 절대 드시면 안 되거든요. 자, 자기 전에 우유를 먹인다. 뭐 자기 전뿐만 아니라 아침 빈속이라든지 우유라든지 크림은 오히려 산 분비를 자극하는 자극제가 되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빈속에 우유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 절대 우유 드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유는 자극제가 돼서 산 분비를 더 자극을 해서 속쓰림을 나중에는 더 심하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침에 홍차를 마시게 한다. 여러분, 홍차는요, 카페인이거든요. 카페인. 또 카페인이 들어있는 게 녹차. 그래서 시험 지문에 녹차, 홍차 나오면 거의 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카페인도 궤양이 있을 경우에는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또 위산 분비도 촉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아스피린을 복용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스피린 복용하시면 안 돼요. 특히 위궤양이 있어요. 위궤양이 있으면 상처인데 심한 상처면서 출혈까지 발생을 하는데, 아스피린까지 막 쏟아 부어주게 되면 위가 훨씬 더 자극되면서 위를 훑어낸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위를 깎아내요. 위를 깎아내고 훑어내면서 뭐가 발생하겠죠? 출혈을 더욱더 발생을 시키는 그런 자극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복용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이요법 같은 경우에는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상처, 심한, 출혈까지 나는 상처예요. 그러면 상처 치료를 위해서는 영양소를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처가 자극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식이요법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영양은 고단백, 고비타민을 넣어 주어서 상처가 치유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자주 소량씩 섭취해서 자극이 되지 않게 규칙적인 식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 금지예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탄산, 맵고 짜고 시고 카페인, 술, 니코틴 뭐 이런 것들 다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위내 정체 시간을 좀 짧게 하여서, 짧게 하는 이유도 위내 정체 시간이 길어버리면 위가 계속 자극을 받기 때문에
위내 정체 시간을 짧게 해서 위가 자극을 받지 않게 하는, 짧게 하는 음식,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 3주 동안 안정과 충분한 수면. 우리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했을 때도 이 소화성 궤양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안정, 수면도 간호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신장 콩팥. 자, 콩팥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물어봤어요. 자, 보시면 1번에 레닌입니다. 원래는 레닌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혈압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지 못하도록 이 레닌이 조절을 해요. 혈압이 높아지지 못하도록 조절하는 건데 신장이 망가지신 분들은 이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요. 고혈압이 발생하니까 이제 혈압약을 복용을 하시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에리스로포에틴이라고 보이시죠, 여러분? 에리스로포에틴 5번에. 에리스로포에틴 이게 적혈구 형성 호르몬이에요. 적혈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소변량 조절이 아니라 적혈구 형성 호르몬, 적혈구를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적혈구 직접 혈액을 생성한다라고도 이렇게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에리스로포에틴 적혈구 형성 호르몬은 직접적인 혈액 생성은 하진 않아요. 우리 직접적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곳은 어디죠? 골수잖아요. 골수에서 직접적인 혈액을 생성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친구가 누구다? 에리스로포에틴 적혈구 형성 호르몬이다. 요걸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신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면 칼시트라이올, 칼시트리올이라고도 하고요. 칼시트라이올이라고 돼요. 비타민 D를 활성화해서 뼈를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노인의 영양관리로 옳은 것. 자, 총 열량 섭취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죠? 낮춰야 돼요. 총 열량 섭취를 낮추셔서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총 열량 섭취를 낮춰줘요. 왜냐? 기초 대사량이 낮아집니다. 에너지 소모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은 낮은데 열량을 높게 먹으면 살이 찌겠죠. 자, 그 다음에 포화지방 섭취를 늘리는 게 아니라 포화지방, 나쁜 지방, 뱃살이 되는 나쁜 지방 섭취는 줄여주시고 오히려 불포화가 권장이 되죠. 자, 그 다음 칼슘 섭취 어떻게 해요? 증가. 뼈가 이 나이가 들면 약해지기 때문에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칼슘 섭취는 증가시켜줘야 되고 4번에 단당류 섭취를 늘린다. 단당류는요 나쁜 당인데 이 나쁜 당의 섭취는 줄여주시고 오히려 다당이 권장이 되고 있죠. 자,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데 노인의 영양관리 보시면 단백질 요구는요 일생 동안 별로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출산한 지 15일 된 산모의 오로의 색을 물어봤어요. 자, 오로는 산후질 분비물, 출산하고 나서 질에서 발생하는 분비물이거든요. 요거는 왜 발생하느냐? 자궁이 치유가 되면서 자궁 안쪽에 있던 나쁜 물질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자, 15일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백색입니다. 자, 그래서 분만 후 질로 배출되는 생리혈과 같으며 알칼리성의 독특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도 상처가 나면 초반에는 그 상처 부위에서 적색의 출혈이 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굳죠. 그러면 무슨 색? 갈색. 나중에는 진물 정도의 백색만 이렇게 나듯이 똑같아요, 오로도. 그래서 오로 분만 3일까지는 붉은색, 4일에서 10일은 갈색, 10일에서 3주는 백색. 자, 그래서 15일이 됐으니 백색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국소마취제로 사용되는 약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국소마취제는 환자의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이며 신체의 일부 또는 특정 부위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언제 사용하느냐? 우리 어디 상처가 났어요. 좀 꿰매야 되는 상처 있잖아요. 봉합해야 되는 그런 상처. 봉합을 해야 되는 그런 간단한 상처가 있으면 병원에 가면 그 봉합 부위 주변으로만
마취를 시켜요. 그거를 국소 마취라고 하고 그때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가 리도케인입니다. 리도카인이라고도 하고 리도케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소 마취제 종류의 대표적인 게 리도케인이고요. 자, 그 외에도 코케인, 프로케인, 벤조케인 보시면 여러분 케인으로 끝나요. 케인, 카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국소 마취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취제 중에서도 시험 빈도가 높게 나왔던 약물은 리도케인이라고 하는 국소 마취제입니다. 자, 효능은 신경 자극을 억제해서 마취를 유도하고 또 하나 심장약으로도 쓰여요. 심장의 심실 부정맥 치료제, 부정맥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쓰는 거 리도카인 또는 리도케인이라고 하는 요 약이 시험에서 잘 나왔었습니다. 자, 21번 여성의 일반적인 요로 감염 예방 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답은 성교 후 소변 보기. 자, 요건데요. 성관계 후 소변을 보는 것도 요로 감염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요.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장내세균. 그러니까 대장균 있죠. 자, 이 대장균이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요도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요도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자, 이게 요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요.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빨리 소변을 보아서 요도 주위를 세척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도 주위 세척 개념으로 성교 후에 소변을 보면 요로 감염, 방광염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성관계 후 배변이나 배뇨 후 앞에서 뒤로 세척하는 습관. 앞에서 뒤라고 하면 요도에서 항문 이렇게 세척을 하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뒤로. 항문에서 요도로 세척을 해버리면 항문에 뭐가 있느냐. 장내세균이 있는 거를 요도에다가 옮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서 뒤로 세척하는 거죠. 우리 응가 보고 나서 어떻게 닦아요? 응가 보고 나서? 앞에서 뒤로 닦잖아요. 그쵸? 응가 보고 나서 앞에서 뒤로 닦잖아요. 만약에 응가 보고 나서 뒤에서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쓱 닦아버리면 그 응가가 어디로 들어가요? 요도 쪽으로 묻게 되면 이게 바로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되는 거죠. 왜냐? 항문 쪽 이 응가에 대장균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성생활을 한 날과 다음 날에는 물을 많이 마셔요.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생성돼서 소변에 의해서 배출, 그 다음에 또 희석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소변을 너무 참는 것은 좋지 않아요. 소변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몸에서 버려져야 될 것인데 찌꺼기 쓰레기죠. 쓰레기를 오래 보유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이게 또 감염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소변을 너무 참는 것도 좋지 않아요. 요로 감염을 유발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이죠. 자, 노인이 음식을 먹다가 호흡곤란으로 목을 잡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 자, 여기서 답은요. 복부 밀어 올리기입니다. 하임리. 노인은 성인이기 때문에 기도 폐쇄가 발생했을 때 하임리를 하는데 복부 밀어내기를 하셔야 돼요. 좀 더 크게 봐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가 이 기도가 폐쇄되게 되면 의식이 있는 경우와 의식이 잃은 경우인데 우리는 이제 의식을 잃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기도 폐쇄 증상이 경미하고 가벼운 경우면 의식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스스로 기침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스스로 기침. 그런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기침 없으니까 그 다음 걸 봐야 돼요. 자, 기침을 못할 경우에는 5회 등 두드리기, 5회 복부 밀어내기 하임리법을 시행합니다. 이건 성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인. 그런데 만약에 대상자가 지금 성인이지만 영아, 1에서 12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아는 복부 밀어내기를 하면 안 되고 어디요? 가슴 밀어내기 방법을 합니다. 가슴. 요게 좀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제 의식이 잃어버렸어요. 그럼 즉시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23번. 자, 가늘고 예리하며 깊게 찔린 상처. 찔렸어요. 찔릴 자자예요. 자상. 찌를 자자. 자상입니다. 자상. 찌를 자자. 그래서 자상이고요. 자상은 뾰족한 물건, 바늘, 못등에 찔린 좁고 깊은 상처를 이야기를 하겠고
자, 이 자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이 있는데 감염의 가능성이 크며 파상풍의 감염률이 가장 높습니다. 요것들. 자상에 의한 파상풍 좀 연관해서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25번을 보시면은요. 자, 25번은요. 박스 안에 보시면 탈수, 수분 전해질 불균형, 어깨 결림, 골격 통증, 수의근 경축이 있는 질환이고 고온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대상자에게 어떤 질환이 발생하는지를 물어봤어요. 여기서 좀 핵심 포인트로 보실 건 어깨 결림, 골격 통증, 수의근, 근육의 경축 이거에 핵심 포인트를 두시면 답은 찾을 수 있어요. 답은 열경련입니다. 그래서 열경련의 특징은요. 고온에 장시간 작업을 하게 되면 땀을 많이 흘리죠. 땀을 많이 흘리면 몸속에서 다량의 염분이 손실되어 팔, 다리, 복부 등의 근육 강직 경련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는데 몸속에 소금기가 빠져 근경련, 근육의 경련, 경축, 강직, 그래서 근육이 뻣뻣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를 열경련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의 고통스러운 경련, 어깨도 결리고 골격근의 통증도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열경련입니다. 자, 그러면 열경련의 간호에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염분이 손실되어 나타나는 거니까 염분을 보충해 주셔야 돼요. 의식이 있다면 짠 음식과 다량의 수분 공급, 소금물을 먹이고 의식이 없으면 식염수, 정맥주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경련이 일어난 종아리 근육을 당겨주고 지압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간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7번에 보시면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환자 격리 지침이 나왔네요. 자, 방코마이신이라는 거는 항생제인데요. 진짜 강력한 항생제예요. 그러니까 항생제의 끝판왕이 방코마이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끝판왕인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장알균이면 이 장알균을 물리칠 수 있는 항생제 자체가 없어요. 치료 방법이 애매해요.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하느냐? 이런 내성 뭐균이라고 하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 방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알균,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이런 내성이 생긴 무슨 균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다제내성균, 강력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박테리아 세균을 얘기합니다. 얘를 슈퍼박테리아라고 많이 하죠. 슈퍼박테리아. 자, 얘네들은요. 우리가 감염이 되는데 접촉을 주의해라 라고 권고가 나요. 접촉주의 권고예요. 자, 접촉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서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접촉이 되면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실에 들어가기 전 장갑을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1번에 음압병실에 격리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슈퍼박테리아 접촉주의 환자, 이 다제내성균 환자 격리합니다. 격리해요. 자, 그리고 코호트 격리도 해요. 코호트가 뭐죠? 다제내성균 환자가 많아요. 그러면 그 환자를 1인실에 격리를 해야 되는데 1인실이 부족하면 한 병실에다가 다인실에다가 같이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걸 코호트 격리라고 해요. 그래서 격리를 하는데 음압 격리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음압 격리는 아니에요. 왜냐? 음압 격리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호흡기, 공기주의 공고, 코로나, 그 다음에 결핵 이런 공기로 전파하는 감염병에서는 음압 격리를 하지만 얘네들은 공기 전파가 아니라 접촉했을 때의 감염이기 때문에 전파기 때문에 일반 격리, 코호트 격리 요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압 격리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의료진이 병실 들어갈 때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얘네들은 호흡기 감염병이 아니라 접촉주의 공고 감염병이기 때문에 마스크는 착용을 하죠. 마스크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N95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N95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N95를 해야 되는 거는 뭐죠? 음압.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했고 4번. 가운과 마스크는 병실 나온 후 즉시 벗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병실에서 입었었던 거 있죠. 이 방코마신 내성장알균, 다제내성균 환자 병실에서 입었던 그런 장갑, 가운 등 보호구를 착용을 했으며 보호구는 환자의 병실을 나서기 전, 그 안에서 전에 장갑과 가운을 벗고 반드시 손을 닦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변 검사 시 1회 음성이면 격리라고 되어 있는데 1회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3번, 3번. 3, 3번은 해봐야 돼요. 3번. 3회 시 격리 해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접촉주의 공고가 있고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손 씻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검체 관리를 하는데 다른 환자 검체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따로 비닐봉투에 접수하고 비닐봉투에 넣어 접수하고 각종 의료기구 사용 전후 철저한 소독과 멸균, 기구 사용 시 집촉 접촉 부위는 비닐로 감싼 후 사용하고요. 환자가 이동을 할 때도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제내성균 환자가 검사를 위해서 뭐 CT실을 가거나 MRI실을 가면 부득이하게 병실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나가는 경로에 미리 안내를 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도록 해주고 환자는 이렇게 혼이불로 덮어서 이동을 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28번 축의 시 욕창 부위를 물어봤거든요. 자, 축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옆으로 누워있을 때가 축이죠. 자, 그러면 대전자 부위거든요. 자, 대전자가 여기에요, 여러분.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자, 대전자. 여기. 자, 큰 뼈 있죠? 여기 보시면 허벅지 안에 있는 큰 뼈 위에 여기 돌기. 여기를 대전자. 자, 이 대전자 부위에 욕창이 생깁니다. 대퇴상부의 돌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옆으로 누워있으면 이 압력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래 눌려서 압력이 받는 곳에 욕창이 생기는데 귀, 어깨, 그다음에 장골, 무릎, 복숭아뼈 이런 곳에 이제 욕창이 발생을 잘합니다. 많이 눌리면 눌릴수록 발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29번을 보시면은요. 염자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염자. 자, 발목 염자 시 얼음 찜질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염자라고 하는 건 뭐 접질렀다라는 표현도 쓰고 우리가 삐었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죠. 자, 염자에 얼음 찜질을 해주는 이유는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염자가 생기면 통증, 부종, 열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걸 완화해주는 간호가 라이스였어요. 자, 그래서 라이스를 기억하시면 R을 레스트, 안정을 해주고 체중을 지탱하지 않고 마사지는 금지. 자, I는 아이스, 얼음 찜질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얼음 찜질 하시고 24시간 후에는 열 치료. 자, 그 다음에 C는 컴프레션, 압박이에요. 손삭 부위를 압박 붕대로 고정을 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 엘리베이션을 올려주는 거죠. 염자된 부분을 높여주어서 상승, 거상시켜서 부종을 완화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스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30번에 보시면 연하장애를 동반한 뇌졸중 환자의 구강 식사를 돕는 방법이었어요. 연하장애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꿀꺽꿀꺽 삼키지 못하고요. 뇌졸중이 있게 되면 우리가 마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비 없는 쪽으로 음식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마비가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음식을 집어넣어 주기보다는 왼쪽에다 넣어주셔서 왼쪽으로 잘 씹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수분이 많은 음식은 살해가 걸려요. 그래서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하죠. 묽은 액체보다 연두부 정도의 점도의 음식. 자, 그 다음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음식을 뒤로 젖힌 채 음식을 제공을 하게 되면 살해가 더 잘 걸려요. 기도로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이때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가 쉬워지고요. 자, 그 다음에 누운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뇌졸중이 있고 마비가 있어도 반듯하게 눕기보다는 머리를 살짝 올려요. 침대를 약간 높인다든지 앉은 자세에서 식사를 하셔야 돼요. 앉지 못하면 머리라도 침대에 머리맡이라도 좀 올려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위잔염을 확인 후 음식 제공. 자, 위잔염을 확인 후 음식 제공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비위간을 하고 있는 위간을 하고 있는 콧줄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코위간을 하는 대상자
비위간 영양을 하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전에는 위 잔여물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31번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수술 전후 간호조무사가 취해야 할 보조 활동인데요. 답은 2번 수술 전 속옷 탈의 돕기 요거고요. 자, 1번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누가 하죠? 의사. 수술 후 24시간 침상 안정시키기. 침상 안정이라는 처방도 의사가 처방하고요. 간호사가 설명을 합니다. 자, 4번. 수술 전 국소마취제 투여 의사. 수술 후 환자 퇴원시키는 처방. 이거 누가 내요? 의사가 냅니다. 자, 32번 보시면 침 적용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답은 5번. 발침 시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빼준다. 자, 그다음에 1번에 유침 시간. 침이 꽂혀 있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30분 넘어가지 않는다.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유지하셔야 되겠고, 자, 체위를 자주 변경시키면 안 돼요. 유침, 침이 꽂혀 있는 시간 동안은 환자의 체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침이 부러지거나 침이 끊어지거나 그다음에 침이 이렇게 굽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체위를 일정하게 유지하죠. 만침 이런 것들, 절침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만침 같은 것들. 바늘이 구부러지거나 그 다음에 빠지거나 뭐 이런 것들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지하고요. 자, 그 다음에 훈침 시 침 제거 전 상체를 올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훈침은 침을 놓고 나서 어지러움증이 발생하는 부작용이잖아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면 침은 빼고 환자를 반듯하게 눕힙니다. 자, 그 다음에 침을 알코올로 닦고 재사용한다. 재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사용한 침은 알코올 솜으로 닦고요. 그대로 하면 안 되고 고압 증기 멸균으로 소독하고 재사용을 하셔야 돼요. 고압 증기 멸균까지 하셔야 됩니다. 멸균. 자, 그 다음에 33번. 혼합 약재에 물을 넣어서 끓인 것으로 치료 시 효과가 빠른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물을 넣어서 끓였어요. 끓인 탕이에요. 탕제. 자, 그래서 끓여서 그 성분을 빼내서 급성질환. 그래서 치료 효과가 빨라요. 급성질환에 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급성질환 대표적으로 감기 같은 것들 있죠? 감기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거. 우리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탕제가 쌍화탕 이런 것들이 탕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쌍화탕 같은 경우는 급성질환, 감기 몸살 때 사 먹기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4번 보시면,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치근의 겉면을 둘러싸고 있으며 치아를 악골에 뼈에 고정시키는 거. 우리 이빨이 뼈에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악골, 턱에 딱 고정되어 있어서 빠지지 않죠. 악골에 딱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뭐냐? 시멘트예요, 시멘트. 백악질 시멘트. 그래서 답은 3번. 시멘트는 백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멘트는 백색이다. 그래서 시멘트 조직, 우리 백악질 같은 경우에는요, 치근을 싸고 있으며 치아를 여기다가 턱 밑에다가 딱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시멘트질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시멘트라고 하는 거는 공사 현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벽돌을 쌓을 때 이 벽돌이 딱 고정될 수 있게 벽돌에다가 또 시멘트 바르고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정시킬 때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바른 다음에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런 역할이 이빨에서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멘트는 고정인데 이 시멘트의 색깔이 무슨 색이다? 백색이다. 백악질. 이렇게 좀 연관시켜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마지막 35번. 스케일링이 여러분 치석 제거예요. 치석 제거 후에 교육을 하는데요. 답은 1번이죠. 한동안 쉬릴 수 있다고 교육을 합니다. 통증이나 시린 이 증상은 1에서 2주 후에 완화가 될 거고, 자, 2번. 통증이 있으면 칫솔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치석이 생긴 이유가 칫솔질을 부지런히 잘 안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석 제거 후 잇몸에 불편함이 있고 피가 나더라도 반드시 양치질을 해서 치대, 이빨의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치태라든지 불순물을 제거를 해주셔야 염증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치석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뜨거운 것을 먹어도 된다고 교육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은요, 여러분 피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하고 2, 3일 정도는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 등의 자극성이 심한 음식은 피해 주셔야 되겠고요. 통증이 있으면 손가락으로 잇몸 마사지를 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손이 굉장히 더러워요. 손가락 더럽잖아요. 이런 부위로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미세한 상처가 나 있는데 이거를 손가락으로 막 마사지를 하게 되면 감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잇몸이나 치아를 만지지 않아요. 감염 예방이고요. 자극적인 음식 먹으면 돼요? 자극적인 짜거나 매운 음식, 요 자극성 음식은 피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스케일을 하고 나면은 출혈이 발생을 하는데 집에 가서도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출혈이 계속 심하게 되면 출혈 시 내원, 병원에 방문하여서 지혈을 합니다. 압박 지혈을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지혈하는 동안 침에 타액에 피가 섞여 나는데 이 침을 뱉냐 삼키냐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침은 삼킵니다. 침은 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 18회 문제 풀이 여기서 종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